필리핀 동쪽 해역, 레이더도 정찰기도 미국의 위성도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한 실종 선박. 승무원 16명은 완전히 사라졌고 바다는 마치 사건 자체를 지워버린 듯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실종 사건의 판을 뒤집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시험 단계였던 한국의 신형 위성.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비. 그 위성이 폭풍의 장막 속에서 남들이 못 본 것을 먼저 포착합니다. 흐릿한 패턴 하나, 금속 반사갑 하나, 그 작은 단서가 국제구조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미국도 못한 탐지가 한국 위성에게만 보인 걸까? 그리고 그 신호는 정말 사람이었을까? 지금부터 누군가의 생명을 되돌린 단 한 번의 관측, 그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시험 일정표를 덮어둔 아침, 새벽 6시, 위성관제센터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엔지니어 김태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모니터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의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지난달 발사된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의 초기 점검, 즉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확인하는 반복 작업이었죠. 위성이 본격적인 임무를 받기 전까지는 대체로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태우는 책상 위에 놓인 자격증 시험 일정표를 힐끗 보았습니다. 다음 주면 시험이었죠. 밤마다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 후 도서관으로 향하는 일상이요. 그런데 오전 9시 30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국제협력팀에서 급한 발걸음으로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해양경찰 구조국에서 긴급 관측 요청이 들어왔다는 통보였죠. 루손섬 동쪽 해역에서 어선 한 척이 실종되었고 악천후 때문에 기존 장비로는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모드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죠. 센터장은 회의실로 모든 엔지니어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의 엔지니어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센터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위성이 해당 해역을 지나는 시간은 2시간 뒤입니다. 궤도 조정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우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요. 관제실로 돌아온 태우는 곧바로 궤도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의 현재 위치와 예정된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필리핀 해역은 그 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태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변수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잔량, 관측 각도, 태양 간섭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옆자리의 선배 엔지니어 최연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나?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표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저 바다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우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하루는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는 모든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관제실의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궤도 조정에 걸린 17분. 관제실의 모든 엔지니어가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궤도 계산 결과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위성은 이미 다음 관측 구역으로 넘어가려는 중이었고 필리핀 해역을 포착하려면 궤도를 미세하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계산 결과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료 소모량이 예상보다 큽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다음 주 예정된 관측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태우는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관측 각도를 조정하면 어떨까요? 연료를 덜 쓰면서도 해역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동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궤도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태운의 눈이 빛났습니다. 됩니다. 각도를 15도 틀면 연료 소모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 범위가 좁아지죠.
현우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좁아져도 문제없어요. 실종 추정 구역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센터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하세요. 태우는 명령 입력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위성은 영역 목표 지점을 벗어날 수도 있었죠.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자세 제어 시스템 활성화. 위성의 방향을 조정하는 추진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위성의 현재 자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도가 변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궤도 수정 분사 시작. 위성의 주 추진기가 점화되었습니다. 태우는 초 단위로 변하는 수치를 주시했습니다. 고도, 속도, 방향 벡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중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오차 범위 내입니다. 하지만 태우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미세 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정밀한 작업이었죠. 세 번째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미세 조정 모드 진입. 위성의 보조 추진기들이 짧게 분사되며 최종 위치를 잡아갔습니다. 태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1초, 2초, 3초. 화면의 숫자들이 목표 값에 수렴했습니다. 완료. 태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궤도 수정 성공입니다. 관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현우가 태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센터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위성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건 1시간 40분 후였습니다. 태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7분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위성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내줄지, 그 데이터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SAR 모드 전환의 긴장감. 1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위성이 필리핀 해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영상 레이더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합성계구 레이더, 즉 SAR은 광학 센서와 달랐습니다. 구름과 어둠을 뚫고 지표를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복잡했습니다. 현우가 기상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해당 해역의 풍속은 초속 15m, 파고는 4m에서 6m 사이입니다. 전형적인 태풍 전조 상황이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레이더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군요. 문제는 화질이 아니었습니다. SAR은 선명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전파 반사 신호를 포착하는 장비였습니다. 파도, 난류, 수온 차이 같은 자연 현상이 모두 신호로 나타났죠. 그 수천 개의 반사 신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영상 분석팀의 박지원이 알고리즘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예상 노이즈 레벨을 계산해야 해요. 기상 자료를 기반으로 파도 패턴을 예측하고 그걸 필터링해야 합니다. 태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대략적으로라도 설정하죠. 지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풍속 15m 기준으로 파도 주기는 약 7초에서 9초 사이입니다. 반사 패턴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습니다. 회색 물결 무늬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저 속에서 작은 어선을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현우가 조언했습니다. 금속 반사값에 집중하세요. 파도는 물이니까 반사값이 낮아요. 하지만 선체는 철제잖아요. 그 차이를 극대화하면 됩니다. 태우는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수정했습니다. 금속 반사 임계값을 높이고 노이즈 감소 필터를 강화했습니다. 10분 후 위성이 목표 해역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태우는 관측 모드 전환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태운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SAR 관측 모드 활성화. 위성의 레이더 안테나가 전파를 쏘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600km 떨어진 우주에서 보낸 신호가 지구 표면에 닿고 반사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신호들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관제실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습니다. 아직 영상으로 변환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였습니다. 지원이 변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태우는 손을 깍지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로딩 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진행률 80%. 태훈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회색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건 거친 파도 문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놓친 걸까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입니다. 필터를 적용하면 달라질 거예요. 이건 정확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한의 신호를 끌어올리는 공학이었습니다. 태훈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화면을 가른 한 줄기 맑은 선. 지원이 첫 번째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금속 반사감만 추출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계산되었고 노이즈가 줄어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회색 문이었습니다. 파도가 만든 불규칙한 패턴들이었죠.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파도 간섭이 심하네요. 태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를 높여보죠. 아주 작은 차이라도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해요. 지원이 명암비를 조정했습니다. 화면이 점점 더 선명해졌지만 여전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위성이 관측 범위를 벗어나기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태우는 땀을 닦았습니다.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박사님, 직선 패턴 검출 알고리즘을 써보면 어떨까요? 파도는 곡선이지만 배는 직선 구조잖아요. 지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즉시 실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상을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선 패턴은 제거하고 직선 형태만 강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 70%, 90%. 완료.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 여백 근처에서 짧고 뚜렷한 밝은 선이 나타났습니다. 파도가 만든 무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이는 약 15m, 방향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현우가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태우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구조국이 제공한 실종 추정 구역과 일치합니다. 지원이 확대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밝은 선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명백히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현우가 반사값을 측정했습니다. 금속 반사 강도가 주변보다 3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형태를 보세요. 선수와 선미 구분이 보입니다. 태우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어선입니다. 틀림없어요. 센터장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오판의 여지는 없습니까? 지원이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길이, 폭, 반사 패턴 모두 소형 어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오차 범위는 2m 이내예요. 95% 이상 확신합니다. 태우는 좌표를 기록했습니다. 북위 15.426, 동경 123.81.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배를 찾았어도 그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좌표를 보내도 구조팀이 도착할 때쯤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내려갔을 수 있었죠. 현우가 지적했습니다. 표류 속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관측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교해야 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이 다시 이 해역을 지나는 건 3시간 후였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이 결정했습니다. 일단 현재 좌표를 필리핀 구조국에 전달하세요. 그리고 추가 관측을 준비합니다. 태우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 속 밝은 선을 보며 태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 있을까요? 차가운 파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좌표를 필리핀 구조국에 전달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하지만 구조팀은 즉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해상 상태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죠. 풍속은 더 강해져 초속 20m에 육박했고 파고도 8m까지 치솟았습니다. 헬기는 뜰 수 없었고 구조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태우는 두 번째 관측을 준비했습니다. 위성이 다시 해당 해역을 지나는 건 오후 5시 40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표류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었죠.
만약 배가 빠르게 떠내려간다면 첫 번째 좌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우가 해류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서버에 접속해서 실시간 해류 모델을 내려받았죠. 화면에는 복잡한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해류의 방향과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들이었습니다. 해당 해역은 북동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시간당 약 2km 정도예요. 하지만 해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바람의 영향도 고려해야 했죠. 지원이 기상청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풍향은 동북동,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태우는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해류 벡터와 풍속 벡터를 합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단순했지만 변수가 많았습니다. 배의 크기, 무게, 선체 형태, 적재 상태 모두가 표류 속도에 영향을 미쳤죠. 표준 어선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 후 예측 경로가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발견 지점에서 시작해 북동쪽으로 뻗은 가느다란 선이었습니다. 태우는 시간대별 예상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3시간 후에는 여기, 6시간 후에는 여기. 빨간 점들이 바다 위에 찍혔습니다. 현우가 검토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요. 실제 위치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측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실제 이동 거리를 측정해야 정확한 속도를 알 수 있었죠. 오후 5시 30분, 태우는 다시 관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성의 자세를 점검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재가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범위를 스캔해야 했습니다. 예상 표류 경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요. 5시 40분, 위성이 목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태우는 관측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넓은 범위를 스캔했기 때문이죠. 지원이 영상 변환을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태우는 즉시 첫 번째 발견 지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배는 이미 떠내려갔을 테니까요. 화면을 북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스캔했습니다. 1km, 2km, 3km.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운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예측이 틀린 걸까요? 4km 지점.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있어요. 태운이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다시 밝은 선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우가 즉시 좌표를 측정했습니다. 북위 15.34, 동경 123.95. 첫 번째 지점과 비교했습니다. 북동쪽으로 4.2km 이동했어요. 3시간 동안이니까 시속 1.4km네요. 태우는 표류 속도 계산 프로그램의 실측값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새로운 경로를 그렸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좁은 선이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원이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조팀이 찾을 수 있어요. 센터장이 지시했습니다. 즉시 업데이트된 좌표와 예측 경로를 필리핀에 전달하세요. 태우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제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조팀의 몫이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저녁 8시, 필리핀 해양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선이 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상 상태가 조금 나아졌고 정확한 좌표를 받았으니 시도해볼 만하다는 판단이었죠. 예상 도착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 순 없었습니다. 아직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를 찾아도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위성 데이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열화상 데이터도 함께 분석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 위성의 적외선 센서도 달려있잖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왜 진작 생각 못했죠? 즉시 열화상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열화상 이미지는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뜨거운 부분은 붉게,
차가운 부분은 푸르게 표시되었죠. 바다는 대부분 차가운 푸른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발견된 지점을 확대하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원이 대비를 높였습니다. 선체 전면부 근처에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주변 수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였죠. 정확히 측정하니 섭씨 28도 정도였습니다. 바닷물은 섭씨 25도였습니다. 3도 차이였습니다. 현우가 흥분했습니다. 이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체온이 바닷물보다 높으니까요. 몇 개나 보여요. 태우는 신중하게 점들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온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명의 생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엔진이나 다른 여론일 가능성도 있었죠. 지원이 분석했습니다. 온도 패턴을 보면 엔진은 아니에요. 엔진이라면 더 뜨겁고 집중적이어야 하는데 이건 분산되어 있어요. 사람의 체온 분포와 유사합니다.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태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70% 이상입니다.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00%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구조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죠. 태우는 즉시 열화상 데이터를 첨부해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선체 위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생존 구조를 전제로 접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자 관제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본 게 정말 사람일까요? 태우는 모니터 속 4개의 작은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 세 번째 관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확인 기회였습니다. 위성이 다시 해역을 지날 예정이었죠. 태우는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이번엔 레이더와 열화상을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9시 40분, 관측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체는 예측 경로 그대로 북동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오차는 100m 이내였습니다. 거의 정확한 예측이었죠. 열화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4개의 온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도도 비슷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요. 분명히요. 태우는 최종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자정 무렵 구조선이 도착할 위치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10m 이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센터장이 최종 보고서 전송을 승인했습니다. 모든 걸 확신으로 바꾼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4명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고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관제실의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진작 지났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컵라면을 먹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찰과의 통신 채널을 열어둔 상태였죠. 11시 50분, 첫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목표 해역 5km 전방 도착. 시계 불량으로 시각 확인 불가. 레이더 탐색 중. 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5km면 가깝지만 이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현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구조선의 예상 경로와 표류 예측 경로를 겹쳐 놓았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파도예요. 시야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정 10분,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2km 전방, 여전히 미확인. 조명탄 발사 예정. 태우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좌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세요. 자정 25분,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km 전방, 레이더의 미약한 반응 포착, 접근 중. 관제실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센터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자정 35분, 통신이 잠시 끊겼습니다. 태우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현우가 진정시켰습니다. 파도 때문에 안테나가 흔들렸을 거예요. 곧 다시 연결될 겁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정 38분,
갑자기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관제센터, 여기는 필리핀 해양경찰 구조선 3호. 태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립니다. 상황을 보고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그리고 들려온 말, 시각적 확인, 선체 발견. 태훈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자였습니다. 구조선의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선체는 반파 상태. 선수 부분의 사람들이 보임. 접근 중. 태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선수 부분. 바로 우리가 열화상으로 온 점을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자정 42분. 결정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생존자 확인. 성인 남성 4명. 의식 있음. 구조 작업 시작. 그 순간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태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자네가 해낸 거야. 하지만 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지원도 센터장도 모든 팀원이요.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새벽 1시 최종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생존자 4명 전원 구조선 승선 완료. 건강 상태 양호. 병원으로 이송 예정. 실종 62시간 만의 구조였습니다. 만약 오늘 밤을 넘겼다면 아마 다른 결과였을지도 몰랐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우주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떠 있고 그 위성이 오늘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술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요. 정확한 계산, 신속한 판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자격증 시험 일정표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였죠. 필리핀 해양경찰로부터 공식 감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센터장이 그걸 들고 관제실로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 가정이 온전해졌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우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4명의 어부였습니다. 가장 나이 든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가장 젊은 사람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표정이었죠. 태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숫자 뒤에 이런 얼굴들이 있었구나. 좌표 한 줄, 데이터 한 장이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구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 이 일 계속할 만하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왜 선배님이 20년 넘게 이 일을 하시는지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야근도 많지만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지. 태우는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위성은 여전히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궤도를 따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돕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운 관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산불 지역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태우는 주저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궤도를 계산하고 관측 시간을 조율하고 데이터 수신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작업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태우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위 훨씬 높은 곳에 우리 위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죠.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태훈 씨. 저번 일 이후로 표정이 밝아졌어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이 일이 좋아졌어요. 정말로요. 지원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우리가 만든 계산과 알고리즘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누군가의 시간을 더 벌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 홍보가 아니라 조용한 책임감이 만든 결과였죠. 태우는 그날 이후로도 위성 데이터를 계속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남았습니다.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긍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이 일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우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위성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 위성은 계속 지구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읽어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관제실 불을 끄며 태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바뀐 건 단순히 궤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더 명확해졌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태우는 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있고 그 위성이 오늘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